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흐름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분야 전문가시죠. 이호석 SK증권 자산전략 팀장님 모시고 이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은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또 개인 유튜브도 또 별도로 운영하고 계신데요. 네네. 보면은 구독자도 벌써 6만 4천 명 이제 돌파를 했고요. 네. 굉장히 알찬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요. 저희 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 미국 상황부터 좀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최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좀 계속 출렁이고 있는데 좀 안정되나 싶더니 다시 또 1.6%를 좀 넘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수 때문일까요? 금리가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네. 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데는 성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기대감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초반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면 지금은 백신이 개발되면서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금리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SLR이라고 하는 규제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이제 은행들, 미국 은행들 기준으로 해서 지나치게 많은 위험 자산을 들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미국 국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초과 지준도 포함되고요. 근데 그런 규제를 작년 3월 이맘때쯤이죠. 굉장히 작년에 어렸을 때 그때 좀 완화해줬습니다. 그건 좀 빼줄게. 왜냐하면 야 니네들까지 우리 국채를 팔게 되면 정말 패닉이 와서 안 되니까 니네 그냥 빼줄 테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 아니면 더 사도 돼. 오케이? 이렇게 해준 게 3월 말에 만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끝나는데 지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연장해 준다는 말이 없거든요.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해서 파월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기자들이. 이거 연장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대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꾸 이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더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국채를. 그러니까 국채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기본 펀더멘탈리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있고 경기 성장률 있지만 채권을 팔아야 되는 이런 규제 이슈도 또 있다. 아마 이번에 FOMC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한테 이번엔 물어볼 겁니다. 이거 연장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데 빨리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시장의 금리에 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기가 정확하게 날짜가 그러면은 3월 말입니다. 3월 말 이달 말이에요. 네네. 3월 말이니까. 원래는 좀 연장해 줄 줄 알고 안 팔고 있던 기관들도 시간이 갈수록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국채 시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역대급으로 금리 상승 베팅이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일들은 뭔가 꼭 팔아야 되는 거 아니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하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월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이제 곧 열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 되면 이제 시장은 좀 장기채 금리 너무 올랐으니까 좀 연준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 버릴지. 연준이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아니면은 뭐 YCC 이런 정책을 지금 내놓기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그렇게 자 이제 금리가 너무 올랐으니까 여기서 이제 안정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면 물론 여론은 놓을 겁니다. 만약에 더 오르면 이런 정책을 쓸 수 있다 이런 여론은 놓겠지만 그런 정책을 지금 당장 쓰게 되면 자산 가격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유가도 더 올라갈 거고 커머더티 가격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은 조금 진정되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진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하면 이게 올라가는 데다 기름을 붓는 격이라서 명분도 없고 효과도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당장 그런 정책을 쓰진 않겠지만 오픈 마인드, 온 더 테이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SLR 규제 완화 요
부분을 연장할 가능성은 혹시 있습니까? 이게 또 저도 확실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예. 그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민주당 의원이 있잖아요. 예. 그분이 파월한테 편지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 연장하지 마세요. 은행한테 좋은 일 하지 마세요. 예. 편지 썼다고 해가지고 예. 파월 의장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일부를 연장해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아니면 YC 이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네. 그것만 연장해줘도 금리가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겠는데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또 1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도 이제 곧 집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네, 네. 그럴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또 장기 국채 금리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연준의 자산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예. 과연 이게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인지. 네. 자, 이제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니까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2023년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네. 더 빨라질 수 있는 있을 거라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지난번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네.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요. 예. 2008년, 9년, 10년 이렇게 해서 2015년 12월 달에 가서야 예. 정확하게 한 6년 넘게 걸렸거든요. 네. 첫 금리를 인상하는 데까지. 왜 그랬을까요? 금리 인상하면 큰일 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연준이 계속해서 자산을 사고 있으면서 네. 이쪽에서는 금리를 올린다. 이건 조금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QE1, QE2, QE3를 통해서 양적완을 하는 구간에서는 네. 금리를 인상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럼 우리가 금리 인상하는 타이밍을 생각하려면 네. 이제 연준이 더 이상은 안 사도 되겠다. 예.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냥 되게 복잡하니까 보시는 분 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산수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 발행해야 되는 채권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1.9조 달러 통과가 됐습니다. 1.9조 달러. 그리고 3조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도 한다고 네. 했으니까 그럼 6조 달러네요. 예. 자, 그럼 6조 달러를 발행을 해요. 예. 그럼 6조 달러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그걸 사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를 연준이 사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럼 작년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살펴보자고요. 네. 작년에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57%를 연준이 샀습니다. 너무 많이 샀어요. 네. 연준이 너무 급하니까 많이 샀어요. 예. 그러면 그거 좀 줄여서 한 4-50% 정도 산다고 치자고요. 네. 그럼 6에다가 4-50% 하면은 2.4. 글쎄요, 뭐 2조 2.4조에서 8천억 5조, 달러 뭐 3조 예, 그 정도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 더하면 10조가 넘어갈 수도 네. 있거나 10조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10조가 언제 되냐면은 지금 분위기로 가면은 한 2-3년 걸리거든요. 네. 그렇죠. 언제 멈출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금리를 올린다는 게 또 오히려 거꾸로 말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이게 뭐가 먼저냐는 모르겠지만 예. 그건 정해진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연준의 자산이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니? 저는 그냥 10조 달러까지는 그냥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테이퍼링이요? 아유, 그걸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매월 1,200억 달러씩 그 연준이 아무튼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800억 불을 네. 국채고 네. 400억 불은 MBS 이렇게 그렇죠. 이제 예. 러프하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그 규모를 갖다가 이제 아까 방금 테이퍼링이라고 하셨는데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줄여 나가면서 이제 점점 그 축소를 그렇죠.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면 누가 사주냐는 거죠. 미국 채권을.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사주게 만드는 거죠. 과거처럼. 과거에는 우리 연준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네. 니네들이 알아서 좀 우리한테 좀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라는 거니까. 예.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려면 또 금리가 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예. 최근에 또 보면은 이탈리아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예. 그 환해지를 하더라도 환해지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채가 더 좋아. 막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해외 투자자들의 수요를 끌어내고 네. 그리고 연준이 또 정 안 되면 나도 좀 나설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연준이 그 인플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금리를 뭐 올리지는 않더라도 올라가는 것을 이제 제어하는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좀 시간을 지켜보는 이 상황의 어떤 이유, 그 배경이 말씀대로 하나는 이제 그 자산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를 보는 연준의 어떤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시장이랑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네. 네. 저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제가요. 아니, 아 본인 팀장님. 네네네. 아니 저는 아무리 봐도 연준이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 같고 네. 그 걱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게 돈도 이렇게 많이 풀었고 예. 지금 이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지 무슨 디플레이션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쿠팡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네. 쿠팡이 상장을 했어요. 예. 자, 100조 원이 됐습니다. 네. 아, 너무 커요. 아, 그래. 그러면은 절반까지 이제 반토막이 난다 칩시다. 50조예요. 네. 그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50조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적자 그렇지만 기업이니까. 그 적자 기업인데 어떻게 이게 50조냐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걸 그냥 50조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50조, 100조라고. 근데 이제 그 밸류에이션 방법론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ER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PSR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PSR이라는 개념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회사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 회사 밸류에이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가 내는 매출에다 그냥 곱하자.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셀링에다가 예. 그러면 이 회사 매출이 100억이다. 네. 그럼 너는 100억짜리 회사. 이러면 PSR이 한 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PSR 한 배라는 거는 PER로 고치면 어느 정도 되냐면 내가 매출이 100억이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한 5%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이익이. 그러면 5억 버는 회사인데 100억을 줬으니까 PER로 따지면 5고 100이니까 이건 20배네요. 20배. 그죠? 예. 네. 자, 그럼 PSR 한 배는 예. PER 20배. 20배. 그쵸? 예. 근데 이제 쿠팡은 몇 배를 받는 거냐면 쿠팡은 PER이 4배를 받는 겁니다. PSR이 4배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적용해 보면 PER은 80배인데 예. 예. 그 PER 80배도 나중에 이 회사가 결국에는 돈을 벌게 됐을 경우에 벌 걸로 추정되는 몇 년 후에도 일어날지도 알 수도 없는 그 이익에 대해서 80배라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냐? 그럼 반대로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냐? 네. 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그럼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PSR을 한번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애플은 몇 배일까요? 애플은 이미 돈도 많이 벌고 많이 있는데 벌었으니까. 예. 7배. PSR이 PSR이 7배입니다. 7배요? 네. 아마존 4배. 아마존이 4배로 낮습니다. 그나마. 네. 매출이 많으니까요. 예. 그리고 다른 수많은 기업들이 20배가 넘는 기업이 정말 많아요. 네. 네. PSR이요. PER이 아니고. 그럼 PR로는 수백 배 되겠네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단순히 쿠팡만 보고 야 이거 쿠팡 너무 비싸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래서 이걸 숏을 치고 싶으시면 저기 미국에 가셔서 네. 그 기업들부터 다 도장 깨기를 하고 오신 다음에 이걸로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높다라는 측면은 이런 식으로도 좀 이해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아니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쿠팡이 의미하는 거를 이제 질문은 디플레이션을 얘기하셨는데 네. 쿠팡을 얘기를 꺼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쿠팡은 엄청난 디플레이션 압력을 줍니다. 쿠팡이라는 존재 자체가 디플레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요 돈 벌 생각이 없어요. 순이익을 낼 생각이 없이 남의 거를 뺏어오는 거죠. MS 경쟁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데 네. 최애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남의 거를 뺏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게 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고객 감동시켜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싸게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공급 과잉이 되는 일종. 어마어마한 디플레이션 압력인 겁니다. 네, 네. 이런 쿠팡 같은 회사가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아마존 키즈라고 하는데 아마존의 성공 사례를 보고 쿠팡이 생긴 것처럼 네. 쿠팡의 성공 사례를 보고 또 다른 제2의 쿠팡이 또 생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쿠팡이 그러면 왜 이렇게 쿠팡이 이렇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버는 돈을 족족 다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금융시장에서 이런 회사를 높게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조달도 받기 쉽잖아요. 이번에 쿠팡이 결과적으로는 5조 원이라는 자금을 수혈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돈으로 또 뭐 할까요? 야 이제 우리 5조 원 벌었으니까 배당하고 차 투자하겠죠. 사고 야 우리끼리 나눠 먹자 이럴까요? 아니요. 또 엄청나게 투자할걸요? 투자하겠죠. 그러면서 뭐 할까요? 네. 디플레이션을 만듭니다. 네. 자 이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자 이제 근데 이 쿠팡 같은 회사가 왜 나왔는지도 좀 설명드려볼게요. 쿠팡 같은 회사는 약간 기형아처럼 나온 형태예요. 근데 이 쿠팡 같은 회사를 만든 거는 의외로 양적 완화 때문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양적 완화는 돈을 푸는 거잖아요. 예. 왜 돈을 풀었죠? 디플레이션을 막으려고. 예. 돈을 풀어서 화폐 가치를 하락시킨 다음에
인플레이션 만들려고 풀었잖아요. 근데 돈을 하도 많이 푸니까 금리가 어떻게 되죠? 엄청 낮아요. 거의 제조금리가 계속 저금리잖아요. 예. 계속 저금리니까 이런 회사가 생기는 거죠. 네. 쿠팡과 같은 회사가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아, 예, 예.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없고. 그러니까 이 회사에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그냥 뭐 돈 벌 필요가 있나? 나중에 벌면 되지. 이런 회사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럼 이런 회사가 만드는 디플레이션 압력은 앞으로 돈을 더 풀수록 금리가 더 낮을수록 이런 회사는 더 많이 나올 거고요. 더 많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야 우리가 돈만 푼다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온다고 하는 거는 야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PPI 인플레이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가 올라가는 거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구리 가격 올라가는 거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가랑 구리 가격이랑 철강석이랑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될 때 나오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CPI라고 그렇죠. 하고 예. 이게 소비자 물가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데 또 커다란 장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테슬라 같은 회사인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는 어떤 정책을 쓰냐면 야 나는 있잖아 뭐야 전기차 팔아가지고는 돈 안 벌어도 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뭐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요거 만들어서 그냥 소프트웨어 판매하면 되니까 예. 아예 그 뭐 테슬라 이거는 25,000불짜리도 내가 만들 거야. 근데 25,000불짜리 자동차 하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요. 우리나라 아반떼보다 싼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잠깐 테슬라보다 더 좋은 차를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팔든지 아니면 25,000불보다 싸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와도 네. 그러니까 짜장면집을 하고 있는데 예. 밀가루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옆에 있는 엄청나게 큰 짜장면집 가게에서 이 짜장면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럼 여기서 올릴 수가 있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뭐 기대나 걱정 이런 부분은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큰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기 때문에 네. 괜찮다라는 얘기고 이 얘기를 사실은 파월이나 옐런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자꾸 인플레이션 걱정하지만 나는 그 인플레이션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니까요. 예.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이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네. 만약에 반대로 제가 설명드린 게 틀리고 연준은 사실은 속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뒤에서 그냥 이렇게 탁 뒤통수를 때린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연준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연준이 무슨 행동을 하냐? 물가 연동 국채를 사고 있습니다. 물가 연동 국채는 물가가 올라갈 때 돈을 벌 수 있는 채권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예. 그리고 이 채권을 많이 사면 살수록 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에서 역시 인플레이션이 오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채권입니다. 네. 근데 그 채권을 금융위기가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 채권이 예를 들어서 전체 시장에서 이 물가연동채가 100만큼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중에 10만큼만 연준이 들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제가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25%를 연준이 들고 있습니다. 많이 샀네요. 예. 많이 샀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이걸 산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사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연준이 네. 우리와 같은 투자자여서 예. 야 인플레가 와서 내가 돈을 넣었더니 야 인플레 왔다 돈 벌었다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연준은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예. 연준이 왜 그런 걸 살까? 반대로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 걱정한다면 예. 이게 올라갈 때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좀 눌러야지 네. 팔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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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걸 사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음. 아니에요. 연준은 디플레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플레를 지금 이제 인플레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이제 분석들 중에 그 요인을 보면은 이제 공급적인 요인과 수요적인 요인이 있는데 공급량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네, 그런 게 있고 이미 뭐 원유값이라든가 구리값이라든가 막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억눌렸던 이그 패스트 펜트업 때문에 디맨드. 예, 네. 수요가 폭발하면서 그렇죠. 또 가격도 엄청나게 올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유발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또 분석이 반대쪽의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걱정을 안 한다라는 거죠. 걱정을 안 한다. 걱정할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없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파월이 정의하는 거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프로세스예요. 이 프로세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월은 자 인플레이션이 올해 인플레이션 그리고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그리고 내후년에도 인플레이션 4년 후 5년 후에도 인플레이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인플레이션인데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안 올 걸?
그러면 인플레이션 아니라는 거죠. 네. 4년, 5년 동안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이 돼야만 사람들이 이거 올해 안 사면은 내년에 가격 올라가겠다.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러면서 순환고리가 생긴다고 해서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장기채 금리 상승은 일단 뭐 지속된다 일종의 상수다고 보고 이제 올해 이제 그럴 상황 미국의 이제 정시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뭐 백신 접종이 되면서 이제 코로나도 좀 회복할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아까 1조 9천억 달러 이제 추가 보양책 사이 이제 풀어주고 하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경기가 돌면서 뭐 경기 민감주라는 뭐 일종의 가치주가 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약간의 차별화가 생기는데 이런 상황이 한동안 그러면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상반기 정도까지는 지속된다라고 보고요. 네. 하반기 때는 또 다시 나스닥이 더 아웃퍼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키 맞추기예요. 결국은 키 맞추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이 너무 비싸졌으니까 네. 여기가 올라와서 이제 키 맞추면 또 다시 또 가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가는 힘은 뭐냐? 경기는 좋아지는데 부양책을 계속시키는 금융 환경이 계속 좋은 환경이 유지되는 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 계속 지속되는 그런 환경이 결과적으로는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거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스터 마켓 그 책에서도 팀장님이 그때 네. 그때가 2,400인가 500대 그때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네네. 예측을 하셨는데 계속 낙관적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2,400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설명 가능한지를 가지고 싸울 정도로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매우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올라서 3,200포인트 갔다가 지금 이제 3,000포인트 근처에서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런 대외 환경이 좋다라는 거는 이해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또 보면은 그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한 테슬라, 애플 이런 빅테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면 계속 좀 조정은 좀 있겠지만은 계속 좀 수정할 것으로 좀 보시는 거네요. 네, 뭐 성장성이 워낙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그냥 오르는 구간에서도 30에서 50%씩 조정은 있어요. 네. 네,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네. 참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네. 50%나 빠지면 이건 진짜 버티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버티기 힘드실 것 같고 또 아마도 좀 더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진정되지 않으면 네. 이들 기업이 계속해서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통화량 말씀을 드렸는데 네. 통화량이 작년에 정말 많이 늘었죠. 네. 그래서 올해는 그보다는 덜 는다라고 해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왜 그런 말씀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늘어요.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은 작년만큼 늘지 않을지 몰라도 작년만큼이나 늡니다. 작년이 정말 역대급이었고요. 올해도 그만큼 늡니다. 네. 그러면 예. 보세요. 통화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돈이 생겨서 네. 그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예. 얘기인데 네. 이걸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좀 어려우니까 저장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 네. 돈이 내가 있는데 이 돈을 어디다 저장해 놓을까? 요런 건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에다가 저장하면 주식을 투자한 게 되는 거고 네. 채권이라는 데 하면 채권에 그러니까 금고에 넣으면 금고에 저장해 놓은 거고 그렇죠. 저장해 놓은 거랑 똑같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저장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저장 공간 중에서 좋은 저장 공간은 여기다 넣으면 안전하고 네. 그리고 돈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네. 구매력도 생기고 이런 게 좋은 공간이에요. 예. 안 좋은 공간은 뭘까요? 이건 확실히 깨지는 거. 네. 여기다가만 넣으면 무조건 아주 높은 확률로 예. 내 돈이 떨어질 것 같아. 예. 그런 게 아주 안 좋은 자산이죠. 네. 제일 안 좋은 자산이 뭘까요? 저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네요.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예. 예. 채권이에요. 이거는 거의 확실하게 내가 돈을 잃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만약에 이제 여기는 아마도 딴 데 다 채워놓고 마지막에 여기다 넣었을 겁니다. 네. 거기 얼마 들어있을까요? 15조 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15조 달러요. 미국에서 아니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 거래되는 마이너스 금리 채권에 들어가 있는 돈이 15조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15조 달러면은요, 20조 달러가 미국
GDP예요. GDP죠. 네. 그러면 자 봐봐요. 이게 저장하고 하다가 이 남아가지고 아이고 여기다가라도 해놔야 되겠다라고 한 게 15조 달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근데 앞으로 통화량은 더 늘어날 텐데 네. 그럼 담아놓을 그릇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럼 테슬라랑 애플은 너무 좋은 그릇이죠. 저장 공간 아닐까요? 물론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힘들죠. 그러나 이 회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보면 저는 굉장히 좋은 가치 저장 수단 중에 하나다. 심지어 비트코인도 이렇게 올라가는 마당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들으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블랙락의 CIO가 정확하게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써서 표현한 거죠. 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나스닥 기술주는 저장 공간의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당분간 이렇게 네네. 보시는 것 같네요. 이제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만 우리 이제 쿠팡이 아까 말씀대로 상장이 성공적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 네. 이 쿠팡의 상장 성공이 우리나라 어떤 정시라든지 기업에 주는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팀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게 좀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국내 투자자들한테 해외 투자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쿠팡이라는 대포를 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대포. 네. 대포를 쏜 거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팡이 100조면 설명이 불가능하고 50조면 설명이 가능하냐? 아니에요. 50조도 설명이 불가능해요. 근데 100조란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대포를 쏜 거다는 거예요. 네. 무슨 대포를 쏜 거냐면요. 아직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PER, PBR이라는 밸류에이션이 맞는 거다. 네. 다른 거는 안 돼. 이런 거는 아유 그런 거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게 마치 성처럼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성은요 언제 무너지냐면 대포가 발견될 때만 무너져요. 그 전까지는 안 무너집니다. 네. 그런 그 의미네요. 전까지는 그냥 완전 성이에요. 절대 여기 안에서만 야 우리 PER, PBR로도 충분해. 막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사실 비상장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상장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 기업들이 상장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밸류에이션에 오픈 마인드가 되지 않는다면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반드시 이제 저는 이제 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쿠팡이 100조면은 사세요, 투자하세요,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조가 돼도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왜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은 PSR이라는 개념까지도 동원해 가면서 기업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렇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저평가 받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많이 외국인의 그 자금 흐름이 좀 정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달러가 강세면은 외국인이 나가고 원화가 강세면 좀 들어오고 이런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뭐 1140원까지 갔다가 또 다시 1130원대로 떨어졌는데 이 최근에 보면 약간 그 달러 강세 느낌도 들고 하거든요. 이게 당분간 이런 추세가 그냥 오르내리는 건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뭐 달러 강세로 가는 건지 반대로 원화로 강세로 가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 저희가 이제 어떻습니까? 달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아주 약하지만 달러 강세 쪽 의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의 추세적인 약세보다는 달러가 강해지는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러나 이게 달러가 추세적으로 강세가 돼서 뭐 외국인들이 어이구 이거 뭐야 안 되겠다 돈 빼가지고 미국 가야지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달러가 조금 완만하게 강세 흐름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요. 네, 미국 경제가 너무 좋고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고 미국 채권에 투자하고 싶은 유인이 많아서 미국으로 자금이 몰려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미국 달러가 좀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